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2013년 정확하게 2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그 연구년을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유럽연합대학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유럽연합대학원에 이제 방문 교수로 1년간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피렌체라고 하는 곳은 그 중세를 지나면서 르네상스를 이렇게 개화시킨 르네상스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피렌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도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냈던 공화정적인 이상적인 제도가 잘 작동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그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로마 공화정, 그리고 역사 속에 있던 로마 공화정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시켰던 피렌체에 대해서 상당한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이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제가 있던 그 유럽연합대학원이 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디치가의 장자 그 코지모 데 메디치가 그 말년에 자기가 조그만 그 수도원을 하나 그 샀죠. 그냥 그 피에졸레라고 하는 피렌체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산인데, 그 피에졸레에 있는 산 근처에 기슭으로 올라가는 조그만 수도원 하나 사서 개축해서 자기도 이제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말년을 정리하고 그랬는데, 그곳이 지금의 유럽연합대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모데 메디치가 있던 그 수도원, 그 지금은 유럽연합대학원이 됐습니다만, 그곳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피렌체의 어떤 역사, 특히 이제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가능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참, 우리가 배울 것이 많구나. 의외로 우리가 단지 그 예술이나 뭐 그런 것을 그 넘어서 훨씬 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이 발현됐을 때, 그리고 공익적인 그 마인드가 가미가 됐을 때 어떤 큰 힘이 나오는가, 또 반대로 시민정신이 어떻게 타락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한때는 융성했던 그 문화가, 경제가 어떤 식으로 퇴락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어서 아주 흥미있게 제가 거기서 그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피렌체인들을 향해서 그대들은 제2의 원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시 이태리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피렌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일면을 제3자들의 시각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흙, 공기, 물, 그리고 이제 불을 꼽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과학관이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환경은 이 네 가지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하지만 여기에 제5의 원소인 피렌체인들이 가세하면서 보다 이제 창의적인 연금술이 가능해졌죠. 제5의 원소, 피렌체인들이 제5의 원소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대부분의 머릿속에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창의적인 영감의 불꽃, 즉 제5원소는 피렌체인들의 예술과 문화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우리가 피렌체, 또 플로렌스, 영어로 이제 플로렌스라고 하죠. 영어 도시명은 이제 플로렌스, 또 피렌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미켈란젤로, 또 지오토, 뭐 레오나르도, 이런 사람들 확실히 굉장히 천재적인 그 예술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도시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흔하지 않죠.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은 예술적인 천재들을 우리가 제5의 원소라고 하는 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얘기했던 제5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볼 때 굉장히 흔하지 않은, 흔히 볼 수 없는 예술의 천재들이 이제 한 도시에 나온 것이고, 이들의 손과 머리에서 정말 평범한 재료와 대상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뽐내는 그런 예술품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얘기했던 제5의 원소, 피렌체인들 당신들은 제5의 원소입니다 라고 했던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마도 제가 드릴 말씀이 쭉 이제 피렌체의 어떤 그 예술사, 문화, 경제사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왜 이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는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이 유명한 피렌체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아닌 상인 계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제5 원소로서의 창의적인 영감은 다비드상을 만든 조각가만큼이나 바르디 가문 같은 은행 가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메디치 가문 그러면 엄청난 부자, 그리고 피렌체를 대표하는 이제 부자 가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피렌체 가문 이전에 바르디 같은 이런 몇 개의 그 은행 가문들이 그 전에 이미 유럽의 금융권들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이 갖고 있던 부에 나중에 메디치가가 돈을 벌긴 했지만 메디치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경제적인 규모는 그 앞서 있었던 뭐 바르디 같은 그런 가문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상업과 금융에 미친 피렌체인들의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미켈란젤로가 마치 예술에 미친 영감만큼이나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피렌체가 만들어낸,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공채입니다. 공채. 1344년하고 1345년, 1344년, 1345년에 걸쳐서 처음으로 이제 공채를 발행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죠. 이 공채 이름은 몬테꼬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금이죠. 공공기금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새로운 기법은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주로 용병들을 많이 쓰죠. 뭐 용병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국가 비상시에 처해서 조세와 같은 정상적인 수입으로만은 도저히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었던 유럽의 각국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발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니파시오 8세가 얘기했던 것도 뭐 이런 피렌체인들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몬테라고 하는 말에는 기금, 뭐 은행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산을 영어로 이제 마운틴이라 그러죠. 몬테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씨가 된다고 이 몬테 꼬뮌에 뭐 이게 피렌체인들에게 이 기금이 곧 산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중에 공채를 왜 발행하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공부채 뭐 이런 것들이 한때 잘 나가던 피렌체, 르네상스를 선도했던 피렌체를 몰락시키고 퇴락시키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그 공공부채를 조달하는 방식도 개발했던 피렌체인들, 나중에 한 세기 정도를 이제 지나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규모가 산처럼 커져가지고 그 말처럼 그렇게 돼서 전국적으로 도시경제와 시민생활을 이제 옥죄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피렌체 시민들을 독특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서, 문화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그 다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니파시오 8세도 당신들은 제5의 원소다 뭐 그 정도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 말 속에 여러 가지가 이제 묻어나긴, 그래도 정확하게 피렌체인들, 당대의 피렌체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피렌체인들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보니팔세가 얘기했던 제5의 원소다 이런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피렌체인들이 제공했던 르네상스, 예술적으로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오늘날 굉장히 우리가 그 영감을 얻고 또 반면 교사도 얻는 부와 지식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피렌체는 이미 12세기부터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디치 가문이 등장한 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가문들이 몰락하면서 이 페스트 흑사병 그걸 거치면서 피렌체가 다시 한번 몰락하게 되는데, 그 몰락하는 과정을 후에 다시 이제 나온 이제 은행 가문이고요. 그 전에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문들이 있었고, 피렌체가 이미 12세기부터 유럽의 어떤 경제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이제 그 부기테리죠. 부기테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명한 우리 중세 경제사학자인 그 레이먼드 드루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먼드 드루버. 레이먼드 드루버가 부기테리는 13세기 상업혁명의 고향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과학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아니었지만 어떤 기업을 조직하고 그것을 거래를 하고 또 거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인 금융을 가지고 다루는 이런 실무적 테크닉,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갖고 왔고, 그런 점에서 피렌체인들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업혁명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피렌체 르네상스기로 꼽는 약 200년이 있는데요. 그 200년은 이제 1330년부터 1530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피렌체 르네상스기로 꼽고 있죠. 이 기간 중에 피렌체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조의 변화와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구조 변화와 금융위기가 연속되는 반복되고 순환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가 겪었던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공황 뭐 이런 것들은 규모만 다를 뿐 근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재적인 예술가들, 또 잘 만들어진 도시와 건축물들에 앞서서 피렌체의 경제적 토양을 어떤 단순한 옛날에 잘 나갔던 어떤 지금 어떤 관광지로 유명한 그런 한 유럽의 한 도시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충족을 넘어서는 거죠. 르네상스기 피렌체의 경제사에는 성장, 또 마이너스 성장, 불황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경기 패턴은 부분적으로는 종잡을 수 없는 홍수나 가뭄 이런 자연재해죠. 그리고 패스트 같은 것들이 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이제 기인한 바 큽니다. 근데 피렌체가 15세기 중후반에 이제 이르면 기존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장기 불황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피렌체인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세상의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거나 거기에 순응하게 되도록 하고 또 타협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뀌는 피렌체의 사회 정치적 성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피렌체를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인문주의 르네상스는 그 생산과 소비의 균형, 분배와 교환이라고 하는 피렌체 경제가 토대가 됐기에 이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인심도 뭐 창고에서 나온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먹을 것이 있어야 이제 예절을 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순히 르네상스 하면 그냥 르네상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가 가능하게 했던 어떤 사회적인 번영부, 경제적인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피렌체인들에게 12세기에 이제 유럽 어떤 상업 금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 피렌체인들 머릿속을 꽉 잡고 있었던 게 하면 사익입니다. 그러니까 self interest. 그러니까 사익을 그것을 이제 에너지로 삼았던 것이 피렌체인들의 특성이었다.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로 삼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자원을 가장 최고도로 활용해서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 피렌체였고, 그런 피렌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술적인 르네상스 이제 피렌체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뭐 여러분들
피렌체 이제 그 가보신 분도 있고 또 뭐 지도에서 보면 그곳이 그렇게 썩 무슨 굉장히 요충지도 아니고 또 지금으로 보면 어떤 교역의 중심지가 될 만한 그런 지리적 뭐 이점이 있다든지 또 주변에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인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이제 충분한 거죠. 피렌체의 자연적 지리적 환경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그렇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이제 않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는 아르노강을 끼고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아르노강이라고 하는 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중랑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우리 보면 중랑천 아마 수량도 그렇고 지금 뭐 중랑천보다 조금 물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 한참 물 나갈 때 보면 중랑천 정도 딱 그 정도 이제 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강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수량이 이제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교역을 위한 운송에 그렇게 뭐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제 그 로마 가도가 만들어졌죠. 이제 그 만들어진 로마 가도가 피렌체의 그 피에졸레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쪽에 처음에 자리를 잡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던 그 곳인데요. 그 피에졸레 산이 있는데 그 피에졸레 쪽으로 이제 로마 가도가 이제 도시를 쭉 우회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띠고 있었죠. 그리고 구릉으로 된 언덕들이 있고 자연적으로 보면 그 일반적으로 토스카나 농촌 지역들이 뭐 이렇게 넉넉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땅 자체가 그렇게 넓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릴 만한 그러한 양식을 생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이라든지 광물, 원자재 그리고 노동자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생활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배후적인 그 자원으로서의 어떤 경제적 환경, 지리적 환경은 갖고 있지 못했다. 그 피렌체의 자연적 지리적 환경이 그렇게 썩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탁월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